4. 생과 사의 기로에서 김대중은 처남과 함께 목포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피난민들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걷기만 했다. 간혹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달구지가 돌부리에 걸려 튀어오르는 둔탁한 소리를 제외하고 사람들의 대화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들 힘겹고 피곤하고 살기 위해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뿐이었다. 김제의 만경 들녘은 넓은 평야로 시야를 막고 있는 것들이 없었다. 하늘 저 멀리에서 조그마한 점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대중은 묵묵히 길을 건너려는 처남을 손으로 제지했다.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점을 가리켰다. 형님, 저것은 전투기가 아닙니까? 어디를 공격하려는 걸까요? 일단 기다려보세나. 다리 입구에 서 있으면서 전투기가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김대중과 그의 처남이었다. 조그마한 점이 새처럼 보이는가 싶더니 커다란 전투기가 되어 김대중이 있는 다리 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했다. 김대중은 웅크리고서 폭탄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전투기는 쌕쌕 소리를 내며 날아오더니 김대중이 서 있는 다리의 건너편 끝을 폭격하였다. 엄청난 진동이 울리고 다리 위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전투기가 폭격을 하고 날아가는 순간에 김대중은 처남에게 손짓을 하며 다리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다리 위에 있는 피난민들은 전투기가 쏟아낸 폭탄 소리에 놀라서 다리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김대중이 뛰어들기 시작하니 몇몇이 따라서 같이 뛰기 시작했다. 폭격을 하고 날아간 전투기가 선회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김대중은 온 힘을 다해서 다리 위를 달렸다. 햇볕을 가려주는 얻어쓴 밀짚 모자가 바람에 날려가자 김대중은 다시 돌아 뛰어서 밀짚 모자를 주워 쓰고 달렸다. 다리를 거의 건널 때쯤이었다. 전투기는 방금 전까지 김대중과 처남이 웅크리고 있던 그 장소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굉음과 함께 진동이 울리면서 흙먼지가 하늘로 올라왔다. 그리고 전투기는 임무를 완수했는지 멀리 하늘로 다시 날아갔다. 김대중은 처남을 돌아보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처남도 어안이 벙벙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자리에 폭탄이 떨어지다니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삶과 죽음이 불과 몇 걸음 차이로구나.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다. 김대중은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 걸어갔다. 어딜 가도 국군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서울에서 걸어온 사이에 목포도 이미 인민군이 장악한 것이었다. 형님, 어떻게 하지요?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도 없고 목포에 도착해도 내가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없고 그냥 운명에 한번 맡겨보세. 목포 근처의 1호면을 지날 때였다. 장터가 열려 사람들이 장으로 모여들었다. 먹을 것을 팔고 일용품들도 파는 장이 열린 것이다. 저기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형님. 그래, 국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지 한번 가보세나. 멀리 있는 장터를 향해 걸어가는 김대중과 처남이었다. 장터는 전쟁 중임에도 사람들로 붐볐다. 그때였다. 멀리에서 쌕쌕 하는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더니 전투기가 날아왔다. 하얀색의 미군 전투기는 장터의 사람들을 향해 기관총을 갈겨대기 시작했다.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에 맞고 쓰러지는 사람들과 총을 피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물건을 챙기려는 상인들로 난리가 났다. 몇몇 사람들은 전투기를 피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야산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으나 전투기는 그 사람들을 따라 쫓아가며 총알을 뿌려대기 시작했다. 총알을 뿌리고 날아가더니 다시 돌아와서 갈겨대고 또 날아가는가 했더니 돌아와서 갈겨대기를 여러 차례 거듭했다.
장터가 난장판이 된 후에야 전투기는 사라졌다. 총알을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김대중은 도망가면서 넘어지며 얻은 상처와 총을 맞은 사람들이 뿌려댄 핏물이 튀어 붉은색을 띠었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은 풀밭에서 묻은 초록색의 풀물이 묻어 있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흰색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들은 대부분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모두가 영문을 모르고 있었다. 왜 죽어야 하며 왜 총을 맞아야 되는가. 처남은 장인댁으로 갔고 김대중은 자기 집을 향해 걸어갔다. 김대중이 목포에 도착한 것은 서울을 떠난 지 20일 만의 일이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집 근처에 다다르자 집 앞에서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아들이 걱정되어 이렇게 매일 문 앞에서 언제쯤 김대중이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들 걱정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는지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멀리에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이 보이자 어머니는 손을 뻗으며 걸어오기 시작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김대중은 가만히 다가가 어머니를 품에 안아 주었다. 대중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김대중의 말에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울었다. 대중아, 우리가 반동분자라며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싹 다 쓸어갔지 뭐니. 집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단다. 그리고 어머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네 동생 대희가 국군 군속이라고 잡혀갔단다. 어머니는 김대중의 손을 이끌고 어딘가로 걸어갔다. 김대중은 따라 걸어가다 보니 배의 선장 박동련의 집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박동련의 집에서 김대중의 아내가 아이를 안고 걸어 나왔다. 아내는 김대중이 씻고 오기를 기다리며 다듬이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하얀 천을 다듬이 돌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들겨 옷감을 펴는 것이었다. 김대중이 몸을 씻고 방으로 돌아오니 정갈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옆에서 아이는 다듬이 방망이질 소리를 감상이라도 하는 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 아이가 김대중의 차남 김홍엽이었다. 아내는 김대중이 식사를 다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그동안 혼자서 겪어왔을 아내의 고난이 어떠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는 다듬이 방망이를 옆에 가만히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집도 빼앗기고 병원에도 갈 수 없어서 일본군이 파놓은 방공호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김대중은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박 선장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아이를 보살펴 주셨어요. 김대중은 선장의 그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아내와 아이의 은인이 아니던가. 김대중이 지금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 것도 선장의 덕으로 정말 큰 신세를 지는 것 같았다. 밥을 먹고 김대중은 잠이 들었다. 정말로 오랜만에 푹 잠이 들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나서 김대중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목포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졌다. 그러나 누가 적이고 누가 동료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여태까지 동료라고 믿었던 직원들 중에서는 노동자의 세상에 왔다면서 간부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들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대중은 자기가 직원에게 잘못해 준 적은 없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궁금해서 방 안에만 있을 수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나가기로 결심하고 바로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두리번거리며 집 밖을 나섰다. 그리고 걸어 다니는데 완장을 차고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김대중은 얼굴을 가리고 피해서 다른 골목으로 옮겨 다녔다. 그렇게 걷다가 보니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김대중을 보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누군지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으나 누군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김 사장님 아니십니까?
같이 가실 때가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김대중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그들을 따라 들어간 곳은 목포 경찰서였다. 경찰서에는 붉은 천으로 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인민군 정치모의부 장교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김대중 앞에 섰다. 김대중은 의자에 앉아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이름은 김성수로 빨치산 출신의 유명한 인민군이었다. 우리 동지들을 몇 명이나 밀고 했는가? 나는 그런 일이 없소. 갑자기 김성수가 뺨을 후렸다. 우리는 내가 애국자들을 밀고 할까봐 얼마나 신경을 쓴 줄 아는가? 바른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만. 김성수는 뒤편에 서 있는 부하에게 고개를 돌리고 소리를 질렀다. 이봐, 당장 가둬버려. 김대중은 후승줄에 묶여서 끌려다녔다. 곧이어 트럭이 도착했고 그 트럭 위로 한 사람씩 올라가는데 약 10여 명이 함께 올라타게 되었다. 다들 먹고 살만한 집의 사람들로 보였다. 김대중이 트럭을 타고 도착한 곳은 목포 형무소였다. 모진 고문과 폭행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겁에 떨었던 김대중이었으나 막상 형무소에 도착하니 신문도 고문도 하지 않았다. 그냥 철창 안에 가둬두고 방치해 두는 것이었다. 함께 끌려온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서 말을 걸기도 했다. 이봐 동지, 우리에게 협력할 생각이 있소? 재산이나 이런 걸 지원할 생각이 있느냐는 말이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거나 의용군에 갈 생각이 있는지 협박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회유나 협박이 필요 없는 악질 반동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형무소에서는 하루에 2번 밥이 나왔다. 조그맣게 주먹밥처럼 보루로 된 밥덩어리가 나왔고 해초를 넣고 끓인 국이 나왔다. 국을 다 마시고 나면 끝에 황토색의 건더기가 나왔다. 처음에는 된장의 가루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흙이었다. 해초 같은 걸 씻지도 않고 그냥 물에 끓여서 주는 듯 했다. 김대중에게 굶주림은 가혹한 것이었다. 배가 고프니 가족도 미래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로지 먹을 것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예전에 어시장에서 잡아온 큰 돔을 끓여다가 먹은 매운탕 생각도 나고 전복을 썰어서 먹은 것도 생각나고 낙지를 다져서 기름장에 찍어서 먹은 것도 생각이 났다. 무엇보다도 소고기를 먹었을 때 그 맛이 떠올랐다. 김대중의 눈에는 먹을 것들만이 둥둥 떠다녔다.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움직이긴커녕 가만히 앉아서 숨 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숨도 가만히 조용조용하게 쉬었다. 1950년 9월 28일 오후가 되었다. 인민군들이 철창의 문을 열고 소리쳤다. 모두 나와! 날래날래 나오라오! 형무소에 잡혀있던 사람들은 개한테 몰리는 양들 마냥 이리저리 몰려나왔다. 형무소에 있는 강당의 사람들을 모이도록 한 것이었다. 모두 다 씻지도 못하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부수수한 물고를 지나 초췌하고 심한 악취까지 났다. 김대중은 속으로 생각했다. 잘하면 풀어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사람들에게 쇠고랑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2명이 한 조로 한쪽 팔에 쇠고랑을 채우고 쇠고랑이 모자라자 철사로 엮기 시작했다. 김대중은 자신의 파트너에게 이름을 물어보았다. 나는 김대중이요. 당신은 누구요? 나는 한왈수요. 사람들이 강당에 계속해서 조금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처음에 끌려온 사람들은 문에서 가장 먼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고 가장 늦게 끌려온 사람들은 입구 쪽에 앉혀졌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죄수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었다. 사복을 입은 걸 보니 형무소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바로 잡혀온 것인가 보오. 김대중은 한얼수에게 넌지시 이야기했다. 한얼수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대기하고 있는데 인민군들이 강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입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기 시작했다. 끌려가면 처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강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했다.
여기저기서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쳤다. 끌어내려던 인민군인 한 명이 소리를 질렀다. 누가 니들을 죽인다고 하더냐? 그 말이 마치 너희 모두를 죽이겠다라는 말로 들렸는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얼굴색이 바뀌면서 살아나려고 아비규환이 되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인민군들은 총뿌리를 가슴에 대거나 개머리판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나를 죽이려 드시오. 나는 산 사람 유가족인데 나를 왜 잡으려 하시오. 나는 죄가 없소이다. 사람들이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처음에 20명이 끌려나갔다. 끌려가면서도 비명을 질러댔다. 몇몇 사람은 죽음을 감지하고 인정하는 듯 묵묵히 따랐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은 바로 잠시 후의 자신의 모습이었다. 김대중도 잠시 후에 끌려갈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러나 밖이 조용해졌다. 사람을 더 이상 끌어내지도 않았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공포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강당에 남아있는 모두는 말이 없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동안 사람들은 공포로 인해 눈을 희번덕거렸고 숨죽여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렇게 공포의 시간을 보내던 중 저녁때가 될 무렵이었다. 실내가 웅성웅성거리는 소음으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김대중이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들을 감시하고 지켜야 할 인민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인민군들이 철수한 것 같소. 인민군 부대가 철수하고 남아있던 지방 공산당원들이 남아서 다시 형무소 안으로 사람들을 집어넣었다. 그때 강당에 살아남은 이가 80명 정도이고 밖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한 사람이 100명이었다. 사람의 목숨이 거기에서 또 나누어진 것이다. 생과 사.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운명이 정해진 것이다. 인민군들은 강당에 있던 반동분자들을 모두 죽이고 퇴각하려 하였으나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에 성공하여 인민군들은 일제히 주둔지에서 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형장은 목포 형무소에서 트럭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땅을 파서 총을 쏘고 묻어버리기 위한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실어 나르려던 트럭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모두를 처형하려 하던 계획에 차질이 난 것이었다. 누군가는 트럭 기사가 일부러 트럭을 고장낸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인민군들은 급변하는 전세 속에서 바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강당에 남아있는 이들을 감방에 넣고 불을 질러 죽이라는 명령을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남겨져 있던 공산당원들은 그동안 알고 지내던 고향 사람들에게 차마 그 같은 짓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공산당원 중의 일부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강당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큰 화를 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 풀려나지는 않았다. 감방으로 돌려보내졌고 몇 사람씩 방 안에 들어갔다.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는 몰랐었지만 감방에 들어와서 살만하니까 배가 고파왔다. 감방 안에 갇힌 사람들은 밥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공산당원들이 밥을 넣어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양이 이전에 주던 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김대중이 생각해보니 처형이 된 사람의 몫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스스로 감방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었다. 걸신이 들린 듯 정신없이 밥을 먹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이 문턱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나서 앞으로도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먹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산 사람은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먹고 살아남아야 했다. 김대중은 밖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궁금했다.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한 김대중이었다. 밥을 넣어주는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지나가던 간수의 바짓가랑이를 잡아 옮겨지었다.
간수가 쓰러졌다. 얼굴을 확인하니 지방 공산당원이었다. 여보시오. 도대체 우리는 사는 거요, 죽는 거요? 남쪽 사람이 어떻게 남쪽 사람을 죽입니까? 그럼 북에서 온 군대는 철수한 거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상황이 변한 것이 분명했다. 복도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임추리, 임추리. 임추리면 목포 상고의 선배가 아닌가. 임추리를 찾는 걸 보니 여기에 같이 잡혀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김대중은 밖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보게, 어이, 나 여기 있네. 김대중이 소리치자 밖에서 임추리를 외치던 사람이 간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여기에 임추리 선배가 알아 누워 있으니 어서 문을 여시오. 빨리 좀 여시오. 잠시 후 밖에서 자물통을 부수는 소리가 났다. 간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김대중과 함께 안쪽에서 철문을 발로 찼다. 그리고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것이다. 자유가 됐다. 김대중은 간방을 빠져나와서 밖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른 간방 앞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 인민군이 도망쳤으니 간방문을 부수고 나오세요. 나는 밖에서 쇠통을 깨겠소. 모두 용기를 냅시다. 김대중이 소리를 지르자 간방마다 밖에서는 쇠뭉치로 자물통을 부수고 안에서는 간방문을 발로 찼다. 얼마 되지 않아 모두가 간방문을 열고 나왔고 형무소를 빠져나오게 되었다. 밤이 되었는데 형무소의 마당은 환하게 밝았다. 보름달이 뜬 것이었다. 추석이 지난 지 이틀째인 음력 8월 17일 밤이었다. 자유를 찾아 나온 김대중의 눈에는 달빛이 아름답게 보였다. 마치 달빛이 김대중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시내로 돌아가면 인민군에게 다시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김대중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형무소에 벗어놓은 옷가지를 보관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갔다. 자기 옷을 찾기보다는 대충 맞으면 입고 나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옆에서 토정 비슷한 말소리가 들렸다. 이 옷은 내 것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디 있지? 김대중이 목소리와 말투를 들어보니 먼저 끌려갔다는 동생 김대희라는 것이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김대희가 옷을 고르고 있었다. 이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 옷을 찾고 있느냐? 아무거나 주워 입어라. 대희는 김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서울에서 전쟁을 맞아 생사를 알 수 없는 형이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는 형상으로 자기 뒤에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형제의 정을 나눌 시간도 없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5. 출마와 거듭되는 낙선, 그리고 아내 차용애의 죽음. 처형장으로 가는 트럭에는 김대중의 장인이 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겁에 질린 표정이었으나 그는 반드시 살아 돌아갈 것이라고 홀로 다짐했다. 처형장에 다다르자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고깃덩이에 쇳덩어리가 박히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날래 내리라오. 북한 말씨를 쓰는 이가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고향 사람들이었다. 얼굴이 익은 머슴놈도 있었고 시장통에서 인사를 하던 일꾼들도 몇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 그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다. 트럭에서 끌려 내려온 이들은 이리저리 몰려 건물 앞쪽에 꿇어앉혔다. 열댓 명씩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끌려갔다. 반항할 힘도 겨를도 없었다. 다들 그렇게 기운이 빠진 채로 끌려갔다가 종에 맞아 쓰러졌다. 누군가 하나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자 인민군 장교가 권총을 꺼내서 등에다 대고 몇 방 쏴댔다. 도망가려는 자가 쓰러지자 옆에서 두 놈이 헐레벌떡 달려가더니 시체의 양쪽 팔을 들고 건물 뒤편으로 질질 끌고 갔다. 장인이 있는 줄의 차례가 되었다. 마지막 차례였다. 죽은 사람들이 쓰던 거적을 얼굴에 씌우더니 포승줄에 엮어서 끌고 갔다. 일정한 장소에 다다르자 손을 뒤로 묶었다.
숨이 가빠짐에 따라 얼굴을 덮고 있던 헝겊 쪼가리도 같이 움직였다. 조준! 발사! 총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쓰러졌다. 김대중의 장인도 같이 쓰러졌다. 그러나 그는 총을 맞은 것이 아니라 총소리에 놀라서 기절했던 것이었다. 총에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인민군이 몇 발자국 앞으로 다가가 쓰러져 있던 장인의 얼굴에 총을 2발 더 쐈는데 귓가를 스쳐 땅으로 박혔다. 자, 전원 철수하라. 시체들을 그냥 둔 채로 인민군은 철수를 하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다음이 되어서야 김대중의 장인은 눈을 떴다. 땅바닥에다 얼굴을 비벼대어 겨우 얼굴에 씌운 헝겊을 벗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뒤로 묶인 줄은 풀 수가 없었다. 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가만히 누워 있었다. 밤이 지나 새벽이 되었을 때쯤에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변에는 아는 이웃들과 친구들이 총에 맞아 널브러져 있었다.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자신은 살아남았음에 안도하는 2가지 마음이 겹치는 묘한 표정이 지어졌다. 김대중의 장인은 뒤뚱거리며 손이 뒤로 묶인 채로 처형정이 있던 산골짜기를 걸어서 내려왔다. 100명이 조금 넘는 숫자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었다. 김대중은 목포 형무소 앞에 있는 집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새벽이 되어 사람들의 인적이 끊길 때쯤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거리로 나섰다. 한참을 걷다가 대성동 내거리쯤에 거리를 헤매고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 여인은 울고 있었고 등에는 갓난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김대중은 그 여인의 곁으로 다가갔다. 여보. 여인은 새벽녘 골목에서 나지막이 들려오는 목소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여보, 사람들이 모두 죽었을 거라고 했어요. 형무소에 붙잡혀간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사람들이. 내가 여기 살아있지 않소 여보. 어서 들어갑시다. 2 사람은 눈물이 났지만 누군가 듣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소리를 낮추었다. 그리고 마주보며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눈물을 흘렸다. 좌익 게릴라들은 탈출한 사람들을 쫓고 있었다. 우익 인사들을 추적하여 하나 둘씩 찾아 죽였다. 김대중과 그의 형제들도 그들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과 함께 형무소를 탈출한 사람들은 약 80명 정도였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30명 정도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좌익 게릴라들의 사냥에 희생당한 것이다. 형님,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디든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대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디든 좌익 게릴라들이 있었고 함부로 숨을 수 없었다. 부두 쪽으로 가자. 미군들이 폭격을 자주 해야 되니까 인민군은 부두 쪽엔 별로 없을 거야. 김대중의 생각은 들어맞았다. 김대중의 아는 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누나집이 부두 쪽에 있었다. 그 사장은 그의 누나집에 김대중과 그의 동생을 숨겨주었다. 그렇다고 방에 넣어줄 수도 없었다. 언제 게릴라들이 찾아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장을 조금 넓히고 그 안에 요광을 집어넣었다. 김대중과 그의 동생은 그렇게 죽은 듯이 대소변을 받아내며 숨죽이며 5일의 시간을 보냈다. 5일이 되던 날이었다. 밖이 어수선했다. 누군가 김대중이 누워있는 천장을 두들겨대기 시작했다. 2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자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사장, 어서 나오시게. 해병대가 들어왔어. 국군 해병대가 들어왔어. 이제 밖으로 나오시게. 김대중은 그 말을 듣고서야 동생의 손을 잡고 천정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또 살아난 것이다. 국군이 들어오자 목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전쟁 중이긴 했지만 사람들은 북적거렸고 배들은 계속해서 물건과 사람을 실어 날랐다. 김대중이 가지고 있던 배 3척 중에 남은 것은 단 한 척이었다. 한 척은 국가에서 증발해 갔고
다른 한 척은 어딘가로 떠내려갔던 것이다. 그래도 한 척이 남아있기에 김대중은 다시 시작해볼 결심을 하게 된다. 김대중은 해상방위대 전남지역본부를 결성하였고 오재균이 대장, 김대중이 부대장이 되었다.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이나 식품을 선박으로 날라주는 일을 주로 했으며 직접적인 전투가 아닌 게릴라 소탕 같은 국지전을 돕는 업무를 주로 했다. 방위군을 결성하자 젊은이들이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해군 목포 경비소의 장교들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명의 사람들이 김대중을 찾아 회사로 왔다. 목포 일부의 기자들과 인쇄를 하는 직원들이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김대중을 찾아온 것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신문사의 경영에 타격을 입었고 인수할 사람을 찾던 중에 젊은 사장인 김대중을 찾게 된 것이다. 김대중은 50년 10월 목포 일부사를 인수하여 사장이 되었다. 언론에 관심이 많았던 김대중은 망설이지 않고 인수하였다. 2년 정도 운영하던 목포 신문사의 경영권은 다시 종업원들에게 넘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김대중의 사업이 부산으로 거점을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 후 목포 신문사의 경영을 맡아서 운영한 사람은 김문옥이었다. 김대중이 부산으로 거점을 옮기게 된 이유는 일사후퇴 때문이었다. 서울이 다시 공산군에게 점령당했고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수도를 옮겼다. 부산에는 모든 기관이 모여 있었다. 김대중은 홍국 해운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현재 농협중앙회인 금융조합연합회와 계약을 맺었다. 비료나 가마니 등을 실어 날랐다. 그때 김대중이 보유한 배가 5척, 실제로 운용하는 배는 10척이 넘었다. 김대중은 부산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면회라는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곤 했는데 그 모임의 정식 회원은 아니었지만 자주 드나들어 여러 인맥을 넓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김정래가 김대중에게 말을 했다. 여성청년단 회식이 있는데 같이 가시지 않겠어요? 네, 그러죠. 여성청년단이라는 아름답게 젊은 여성들이 가득한 모임이었다. 몇몇이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으나 대부분 여성이었다. 그 당시에 교육을 받은 여성은 흔치 않았다. 그런 여성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김대중은 신기할 뿐이었다. 김대중은 인물이 괜찮은 편이고 입담이 좋아서 많은 여성들이 호감을 가졌다. 김정래가 김대중에게 손짓을 하면서 불렀다. 김 사장님, 이리 잠시만 오시겠어요? 군복을 검은색으로 염색한 옷을 입고 있는 여성과 함께 있던 김정래는 김대중에게 이 여인을 소개시켜줬다. 여기는 해운업을 하시는 김대중 사장이시고요. 김대중은 그녀를 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기는 앞으로 여성청년단을 이끌어갈 분이세요. 이희호 씨. 김대중은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여러 가지로 말이 통했다. 이승만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는 것도 통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고 분명하게 말했고 생각이 깊었다. 저는 나라의 사정이 좋아지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겠어요. 해외에 나간다는 걸 상상하기도 힘든 시절에 이희호의 그런 당찬 말이 김대중의 뇌리에 박혔다. 김대중이 부산에 있던 그 시기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다. 낮에는 국군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게릴라들이 산에서 내려와 마을들을 습격하곤 했다. 일사후퇴가 시작되면서 산에서 잠복하고 있던 빨치산들이 들고 일어났다.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1951년 2월 거창에서 양민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양민들이 빨치산과 내통한다며 학살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이 벌어졌다.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여 밀려 들어오자 정부는 40세 이하의 남자들을 모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사령관과 높은 자리에 있던 이들이 국고와 군수 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그러자 병사들은 의복이나 식량이 지급되지 않아 죽어갔다. 이 사건으로 국방장관이 물러났고 국민방위군이 해체되었다. 그 이듬해인 1952년 5월 26일에는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났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던 것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제도로 바꾸려 한 것이다. 이 와중에 경찰과 폭력배가 의사당을 겹겹이 싸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켰다. 이런 와중에 김대중은 정치 현실에 분노를 하게 되고 결국 직접 정치에 참여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54년 목포에서 제3대 민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김대중은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야당도 싫었고 여당은 더 싫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게 된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목포지구 노동조합이 김대중을 지지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경찰이 노조 간부를 하나씩 붙잡아서 자유당 후보를 지지하라는 각서를 쓰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유당 후보 지지연설에 동원되었다. 김대중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결국 선거에서 패했다. 10명 중에 5등을 한 것이다. 정당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게 되었다. 선거가 끝난 다음 해인 1955년 김대중은 목포를 떠났다. 서울로 이사를 한 것이다. 사업도 접었다. 그러면서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김대중의 처는 남영동에다 미장원을 차렸다. 김대중은 삼각지에 있는 한국노동문제연구소에 출근을 했다. 김대중은 이 기간 동안에 동아일보와 사상계 그리고 신세계라는 잡지에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동양웅변 전문학원이라는 웅변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50명 정도의 학원생을 가르쳤다. 이곳에서 김상현, 김정군 등을 만났다. 웅변은 정치인의 무기였으며 야망을 담는 연습을 했다. 1956년 김대중은 장면 부통령을 대부로 하며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1956년 6월 명동 성당에서 토마스 모어라는 세례명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9월 25일 민주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로 나누어졌는데 구파는 윤보선이 이끌고 있었고 김대중은 장면이 주도하는 신파에 속하게 되었다. 김대중이 입당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장면 부통령은 권총 저격을 당했는데 다행히 왼손에만 부상을 입었다. 9월 28일의 일이었다. 그리고 김대중은 조봉암을 만났다. 부산에서 이미 한 번 본 적이 있던 조봉암은 정치적 거물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조봉암 선생은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다. 1958년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자 김대중은 출마를 결심했다. 그러나 목포에는 이미 정중섭 의원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출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휴전선 근처의 강원도 인제에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군인과 그 가족이 유권자의 80%가 넘는 지역이었다. 당시의 군은 야당을 지지했다. 우여곡절 끝에 후보로 지원을 하였으나 결국 떨어지고 말았다. 출마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한 김대중은 집에 먹을 식량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없었고 집에 있기도 민망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다. 김 선생, 생활이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선생같이 능력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능력을 썩히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재능을 사용해 보시죠.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자유당 입당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돌아가 주십시오. 삶이 어려워지자 정치를 떠나서 다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김대중의 아내인 차영애가 세상을 떠났다.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약을 먹었는데 혼수 상태가 된 것이다. 김대중은 의사를 부르러 뛰쳐나갔다.
그리고 의사와 함께 돌아왔는데 아내는 이미 숨져 있었던 것이다. 두 아들 홍일과 홍업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미용실을 하며 생계를 도왔던 그녀, 김대중이 아니면 죽겠다던 그녀, 전쟁 중에 방공호에서 아이를 낳았던 그녀, 가족이 어려울 때마다 대장부의 길을 가라고 용기를 주었던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장례식이 끝나고 김대중은 홍일과 홍업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남산에 올라갔다. 팔각정에 올라 서울 시내를 함께 내려다보았다. 얘들아, 어머니가 세상에 없다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잘 커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단다. 너희도 이미 알 것이다. 그런 어머니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김대중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김대중은 눈물을 흘렸다.